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 그리고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동료였던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깊고 복잡한 지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험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겨진 하나의 위대한 연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칼 융의 아내이자 그 자체로 뛰어난 분석가였던 엠마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성배 전설에 관한 것이었죠. 성배는 단순한 잔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생명력과 정신적 충만함을 상징하는 강력한 원형입니다. 왕국의 성배가 비어있을 때 그 땅은 활력을 잃고 황폐해집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낡은 왕은 물러나야 하며 악은 정복되어야 하죠. 성배가 다시 채워질 때 비로소 사막 같던 왕국은 다시 푸른 생명으로 넘실거리게 됩니다. 엠마 융은 위대한 신화 속에서 퍼시발과 같은 영웅적인 기사들의 여정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연구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 거대한 과업은 젊은 학자였던 폰 프란츠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폰 프란츠는 엠마 융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기사들이 아니라 이야기의 변두리에 있던 수수께끼 같은 인물, 바로 마법사 멀린이었습니다. 폰 프란츠는 멀린에게서 자신의 스승 칼 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인간 어머니와 악마 혹은 정령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즉, 그는 태생부터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는 마치 동양 신화에 나오는 신선이나 도인처럼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은 인물이었죠.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리키는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초월적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오해받는 존재였죠. 폰 프란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을 떠올렸습니다. 융 역시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지만 당시 사회는 그의 말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합리주의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융이 그랬던 것처럼 멀린 역시 시대를 앞서간 외로운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폰 프란츠는 융과 멀린 모두 별을 관찰하기 위해 자신만의 탑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셈과 시냇물을 발견했다는 공통점을 찾아내며 깊은 연결성을 느꼈습니다. 엠마 융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폰 프란츠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뇌하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폰 프란츠는 자신의 반려견이 새끼를 낳기 위해 파놓은 둥지 같은 구덩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반려견은 실제로 그녀의 삶에서 서툴고 미숙했던 감정 기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때 꿈에 나타난 엠마 융이 그 둥지 안에 따뜻한 수프가 담긴 그릇, 즉 성배를 상징하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폰 프란츠는 그 꿈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 꿈은 마치 나의 학문적 유산, 이 성배를 당신의 가장 원초적이고 따뜻한 감정의 둥지로 품어 완성해달라는 엠마 융의 마지막 부탁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의식이 보낸 이 분명한 메시지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엠마 융의 연구를 이어받아 성배전설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완성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일화는 융 심리학에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의식적인 고민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무의식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비춰주곤 합니다. 폰 프란츠와 융의 관계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교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그녀가 융을 만났을 때 그는 거대한 지식의 산처럼 느껴지는 이합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차 인간적인 온기를 띠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고직관 유형의 인간이며 감정 기능이 가장 미숙한 열등 기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서툴고 미성숙한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열등 기능은 종종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터져나와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폰 프란츠와 융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무의식의 복합체에 사로잡혀 있었고 융은 그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큰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잠시 후 융은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성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대한 지식의 산처럼 보였던 융이 자신의 실수와 감정적 동요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에서 폰 프란츠는 깊은 감동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이 강조하는 치료적 관계의 본질입니다. 분석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그림자와 한계를 인정하고 내담자와 인간적으로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그림자에 대한 통찰은 자연스럽게 시대 전체의 그림자, 즉 집단적 그림자와 악의 문제에 대한 고찰로 이어집니다. 융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류가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광기에 휩싸일 수 있는지를 고뇌했습니다. 이는 마치 20세기 초 제국주의와 이념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와도 깊은 공명을 일으킵니다. 융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때 그 억압된 어둠은 집단적으로 투사되어 끔찍한 파괴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민족, 이념이라는 거대한 집단의 개인의 의식을 내맡길 때 개인은 비판적 사고를 잃고 대중심리에 휩쓸려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폰 프란츠가 집단 상담이나 그룹 테라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단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작동하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비밀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질투가 많아요, 나는 유치해요 와 같은 피상적인 고백으로 진정한 자기 직면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집단의 리더가 아니라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나의 손을 잡아줄 단 한 명의 인간, 즉 신뢰할 수 있는 분석가와의 1:1 관계라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결국 융과 폰 프란츠가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이 거대한 집단의 광기에 맞서 개인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가? 그들의 대답은 거대한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어둠을 직면하고 나의 미숙함을 끌어안고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나아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서로의 단점과 그림자를 훤히 알면서도 큰 전쟁 없이 지내는 이유에 대해 폰 프란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과 가까운 관계 속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세상을 향한 외향적인 태도보다 내면을 향한 내향적인 태도가 개인과 사회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융과 폰 프란츠의 지적 여정을 통해 성배와 멀린의 신화에서부터 꿈의 인도, 인간적인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시대의 어둠에 맞서는 개인의 책임에 이르기까지 깊은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집단의 함성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원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 그리고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동료였던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깊고 복잡한 지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험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겨진 하나의 위대한 연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칼 융의 아내이자 그 자체로 뛰어난 분석가였던 엠마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성배 전설에 관한 것이었죠. 성배는 단순한 잔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생명력과 정신적 충만함을 상징하는 강력한 원형입니다. 왕국의 성배가 비어있을 때 그 땅은 활력을 잃고 황폐해집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낡은 왕은 물러나야 하며 악은 정복되어야 하죠. 성배가 다시 채워질 때 비로소 사막 같던 왕국은 다시 푸른 생명으로 넘실거리게 됩니다. 엠마 융은 위대한 신화 속에서 퍼시발과 같은 영웅적인 기사들의 여정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연구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 거대한 과업은 젊은 학자였던 폰 프란츠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폰 프란츠는 엠마 융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기사들이 아니라 이야기의 변두리에 있던 수수께끼 같은 인물, 바로 마법사 멀린이었습니다. 폰 프란츠는 멀린에게서 자신의 스승 칼 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인간 어머니와 악마 혹은 정령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즉, 그는 태생부터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는 마치 동양 신화에 나오는 신선이나 도인처럼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은 인물이었죠.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리키는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초월적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오해받는 존재였죠. 폰 프란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을 떠올렸습니다. 융 역시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지만
당시 사회는 그의 말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합리주의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융이 그랬던 것처럼 멀린 역시 시대를 앞서간 외로운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폰 프란츠는 융과 멀린 모두 별을 관찰하기 위해 자신만의 탑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셈과 시냇물을 발견했다는 공통점을 찾아내며 깊은 연결성을 느꼈습니다. 엠마 융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폰 프란츠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뇌하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폰 프란츠는 자신의 반려견이 새끼를 낳기 위해 파놓은 둥지 같은 구덩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반려견은 실제로 그녀의 삶에서 서툴고 미숙했던 감정 기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때 꿈에 나타난 엠마 융이 그 둥지 안에 따뜻한 수프가 담긴 그릇, 즉 성배를 상징하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폰 프란츠는 그 꿈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 꿈은 마치 나의 학문적 유산, 이 성배를 당신의 가장 원초적이고 따뜻한 감정의 둥지로 품어 완성해달라는 엠마 융의 마지막 부탁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의식이 보낸 이 분명한 메시지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엠마 융의 연구를 이어받아 성배 전설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완성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일화는 융 심리학에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의식적인 고민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무의식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비춰주곤 합니다. 폰 프란츠와 융의 관계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교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그녀가 융을 만났을 때 그는 거대한 지식의 산처럼 느껴지는 이합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차 인간적인 온기를 띠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고직관 유형의 인간이며 감정 기능이 가장 미숙한 열등 기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서툴고 미성숙한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열등 기능은 종종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터져나와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폰 프란츠와 융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무의식의 복합체에 사로잡혀 있었고 융은 그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큰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잠시 후 융은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성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대한 지식의 산처럼 보였던 융이 자신의 실수와 감정적 동요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에서 폰 프란츠는 깊은 감동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이 강조하는 치료적 관계의 본질입니다. 분석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그림자와 한계를 인정하고 내담자와 인간적으로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그림자에 대한 통찰은 자연스럽게 시대 전체의 그림자, 즉 집단적 그림자와 악의 문제에 대한 고찰로 이어집니다. 융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류가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광기에 휩싸일 수 있는지를 고뇌했습니다. 이는 마치 20세기 초 제국주의와 이념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와도 깊은 공명을 일으킵니다. 융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때 그 억압된 어둠은 집단적으로 투사되어 끔찍한 파괴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민족,
이념이라는 거대한 집단에 개인의 의식을 내맡길 때 개인은 비판적 사고를 잃고 대중심리에 휩쓸려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폰 프란츠가 집단 상담이나 그룹 테라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단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작동하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비밀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질투가 많아요, 나는 유치해요 와 같은 피상적인 고백으로 진정한 자기 직면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집단의 리더가 아니라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나의 손을 잡아줄 단 한 명의 인간, 즉 신뢰할 수 있는 분석가와의 1:1 관계라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결국 융과 폰 프란츠가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이 거대한 집단의 광기에 맞서 개인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가? 그들의 대답은 거대한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어둠을 직면하고 나의 미숙함을 끌어안고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나아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서로의 단점과 그림자를 훤히 알면서도 큰 전쟁 없이 지내는 이유에 대해 폰 프란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과 가까운 관계 속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세상을 향한 외향적인 태도보다 내면을 향한 내향적인 태도가 개인과 사회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융과 폰 프란츠의 지적 여정을 통해 성배와 멀린의 신화에서부터 꿈의 인도, 인간적인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시대의 어둠에 맞서는 개인의 책임에 이르기까지 깊은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집단의 함성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원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 그리고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동료였던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깊고 복잡한 지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험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겨진 하나의 위대한 연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칼 융의 아내이자 그 자체로 뛰어난 분석가였던 엠마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성배 전설에 관한 것이었죠. 성배는 단순한 잔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생명력과 정신적 충만함을 상징하는 강력한 원형입니다. 왕국의 성배가 비어있을 때 그 땅은 활력을 잃고 황폐해집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낡은 왕은 물러나야 하며 악은 정복되어야 하죠. 성배가 다시 채워질 때 비로소 사막 같던 왕국은 다시 푸른 생명으로 넘실거리게 됩니다. 엠마 융은
위대한 신화 속에서 퍼시발과 같은 영웅적인 기사들의 여정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연구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 거대한 과업은 젊은 학자였던 폰 프란츠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폰 프란츠는 엠마 융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기사들이 아니라 이야기의 변두리에 있던 수수께끼 같은 인물, 바로 마법사 멀린이었습니다. 폰 프란츠는 멀린에게서 자신의 스승 칼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인간 어머니와 악마 혹은 정령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즉, 그는 태생부터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는 마치 동양 신화에 나오는 신선이나 도인처럼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은 인물이었죠.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리키는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초월적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오해받는 존재였죠. 폰 프란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칼융을 떠올렸습니다. 융 역시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지만 당시 사회는 그의 말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합리주의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융이 그랬던 것처럼 멀린 역시 시대를 앞서간 외로운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폰 프란츠는 융과 멀린 모두 별을 관찰하기 위해 자신만의 탑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셈과 시냇물을 발견했다는 공통점을 찾아내며 깊은 연결성을 느꼈습니다. 엠마 융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폰 프란츠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뇌하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폰 프란츠는 자신의 반려견이 새끼를 낳기 위해 파놓은 둥지 같은 구덩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반려견은 실제로 그녀의 삶에서 서툴고 미숙했던 감정 기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때 꿈에 나타난 엠마 융이 그 둥지 안에 따뜻한 수프가 담긴 그릇, 즉 성배를 상징하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폰 프란츠는 그 꿈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 꿈은 마치 나의 학문적 유산, 이 성배를 당신의 가장 원초적이고 따뜻한 감정의 둥지로 품어 완성해달라는 엠마 융의 마지막 부탁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의식이 보낸 이 분명한 메시지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엠마 융의 연구를 이어받아 성배 전설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완성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일화는 융 심리학에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의식적인 고민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무의식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비춰주곤 합니다. 폰 프란츠와 융의 관계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교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그녀가 융을 만났을 때 그는 거대한 지식의 산처럼 느껴지는 이합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차 인간적인 온기를 띠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고직관 유형의 인간이며 감정 기능이 가장 미숙한 열등 기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서툴고 미성숙한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열등 기능은 종종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터져나와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폰 프란츠와 융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무의식의 복합체에 사로잡혀 있었고 융은 그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큰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잠시 후 융은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성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대한 지식의 산처럼 보였던 융이 자신의 실수와 감정적 동요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에서 폰 프란츠는 깊은 감동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이 강조하는 치료적 관계의 본질입니다. 분석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그림자와 한계를 인정하고 내담자와 인간적으로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그림자에 대한 통찰은 자연스럽게 시대 전체의 그림자, 즉 집단적 그림자와 악의 문제에 대한 고찰로 이어집니다. 융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류가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광기에 휩싸일 수 있는지를 고뇌했습니다. 이는 마치 20세기 초 제국주의와 이념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와도 깊은 공명을 일으킵니다. 융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때 그 억압된 어둠은 집단적으로 투사되어 끔찍한 파괴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민족, 이념이라는 거대한 집단의 개인의 의식을 내맡길 때 개인은 비판적 사고를 잃고 대중심리에 휩쓸려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폰 프란츠가 집단 상담이나 그룹 테라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단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작동하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비밀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질투가 많아요, 나는 유치해요 와 같은 피상적인 고백으로 진정한 자기 직면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집단의 리더가 아니라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나의 손을 잡아줄 단 한 명의 인간, 즉 신뢰할 수 있는 분석가와의 1:1 관계라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결국 융과 폰 프란츠가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이 거대한 집단의 광기에 맞서 개인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가? 그들의 대답은 거대한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어둠을 직면하고 나의 미숙함을 끌어안고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나아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서로의 단점과 그림자를 훤히 알면서도 큰 전쟁 없이 지내는 이유에 대해 폰 프란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과 가까운 관계 속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세상을 향한 외향적인 태도보다 내면을 향한 내향적인 태도가 개인과 사회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융과 폰 프란츠의 지적 여정을 통해 성배와 멀린의 신화에서부터 꿈의 인도, 인간적인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시대의 어둠에 맞서는 개인의 책임에 이르기까지 깊은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집단의 함성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원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
그리고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동료였던 마리-루이즈 폰 프란츠의 깊고 복잡한 지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험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겨진 하나의 위대한 연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칼 융의 아내이자 그 자체로 뛰어난 분석가였던 엠마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성배 전설에 관한 것이었죠. 성배는 단순한 잔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생명력과 정신적 충만함을 상징하는 강력한 원형입니다. 왕국의 성배가 비어있을 때 그 땅은 활력을 잃고 황폐해집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낡은 왕은 물러나야 하며 악은 정복되어야 하죠. 성배가 다시 채워질 때 비로소 사막 같던 왕국은 다시 푸른 생명으로 넘실거리게 됩니다. 엠마 융은 위대한 신화 속에서 퍼시발과 같은 영웅적인 기사들의 여정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연구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 거대한 과업은 젊은 학자였던 폰 프란츠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폰 프란츠는 엠마 융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기사들이 아니라 이야기의 변두리에 있던 수수께끼 같은 인물, 바로 마법사 멀린이었습니다. 폰 프란츠는 멀린에게서 자신의 스승 칼 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인간 어머니와 악마 혹은 정령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즉, 그는 태생부터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는 마치 동양 신화에 나오는 신선이나 도인처럼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은 인물이었죠.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리키는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초월적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오해받는 존재였죠. 폰 프란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을 떠올렸습니다. 융 역시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지만 당시 사회는 그의 말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합리주의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융이 그랬던 것처럼 멀린 역시 시대를 앞서간 외로운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폰 프란츠는 융과 멀린 모두 별을 관찰하기 위해 자신만의 탑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셈과 시냇물을 발견했다는 공통점을 찾아내며 깊은 연결성을 느꼈습니다. 엠마 융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폰 프란츠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뇌하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폰 프란츠는 자신의 반려견이 새끼를 낳기 위해 파놓은 둥지 같은 구덩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반려견은 실제로 그녀의 삶에서 서툴고 미숙했던 감정 기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때 꿈에 나타난 엠마 융이 그 둥지 안에 따뜻한 수프가 담긴 그릇, 즉 성배를 상징하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폰 프란츠는 그 꿈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 꿈은 마치 나의 학문적 유산, 이 성배를 당신의 가장 원초적이고 따뜻한 감정의 둥지로 품어 완성해달라는 엠마 융의 마지막 부탁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의식이 보낸 이 분명한 메시지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엠마 융의 연구를 이어받아 성배 전설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완성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일화는 융 심리학에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의식적인 고민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무의식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비춰주곤 합니다. 폰 프란츠와 융의 관계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교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그녀가 융을 만났을 때 그는 거대한 지식의 산처럼 느껴지는 이합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차 인간적인 온기를 띠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고직관 유형의 인간이며 감정 기능이 가장 미숙한 열등 기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서툴고 미성숙한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열등 기능은 종종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터져나와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폰 프란츠와 융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무의식의 복합체에 사로잡혀 있었고 융은 그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큰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잠시 후 융은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성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대한 지식의 산처럼 보였던 융이 자신의 실수와 감정적 동요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에서 폰 프란츠는 깊은 감동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이 강조하는 치료적 관계의 본질입니다. 분석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그림자와 한계를 인정하고 내담자와 인간적으로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그림자에 대한 통찰은 자연스럽게 시대 전체의 그림자, 즉 집단적 그림자와 악의 문제에 대한 고찰로 이어집니다. 융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류가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광기에 휩싸일 수 있는지를 고뇌했습니다. 이는 마치 20세기 초 제국주의와 이념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와도 깊은 공명을 일으킵니다. 융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때 그 억압된 어둠은 집단적으로 투사되어 끔찍한 파괴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민족, 이념이라는 거대한 집단의 개인의 의식을 내맡길 때 개인은 비판적 사고를 잃고 대중심리에 휩쓸려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폰 프란츠가 집단 상담이나 그룹 테라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단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작동하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비밀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질투가 많아요, 나는 유치해요 와 같은 피상적인 고백으로 진정한 자기 직면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집단의 리더가 아니라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나의 손을 잡아줄 단 한 명의 인간, 즉 신뢰할 수 있는 분석가와의 1:1 관계라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결국 융과 폰 프란츠가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이 거대한 집단의 광기에 맞서 개인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가? 그들의 대답은 거대한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어둠을 직면하고 나의 미숙함을 끌어안고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나아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서로의 단점과 그림자를 훤히 알면서도
큰 전쟁 없이 지내는 이유에 대해 폰프란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과 가까운 관계 속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세상을 향한 외향적인 태도보다 내면을 향한 내향적인 태도가 개인과 사회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융과 폰프란츠의 지적 여정을 통해 성배와 멀린의 신화에서부터 꿈의 인도, 인간적인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시대의 어둠에 맞서는 개인의 책임에 이르기까지 깊은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집단의 함성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원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 그리고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동료였던 마리 루이즈 폰프란츠의 깊고 복잡한 지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험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겨진 하나의 위대한 연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칼 융의 아내이자 그 자체로 뛰어난 분석가였던 엠마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성배 전설에 관한 것이었죠. 성배는 단순한 잔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생명력과 정신적 충만함을 상징하는 강력한 원형입니다. 왕국의 성배가 비어있을 때 그 땅은 활력을 잃고 황폐해집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낡은 왕은 물러나야 하며 악은 정복되어야 하죠. 성배가 다시 채워질 때 비로소 사막 같던 왕국은 다시 푸른 생명으로 넘실거리게 됩니다. 엠마 융은 위대한 신화 속에서 퍼시발과 같은 영웅적인 기사들의 여정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연구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 거대한 과업은 젊은 학자였던 폰프란츠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폰프란츠는 엠마 융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기사들이 아니라 이야기의 변두리에 있던 수수께끼 같은 인물, 바로 마법사 멀린이었습니다. 폰프란츠는 멀린에게서 자신의 스승 칼 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인간 어머니와 악마 혹은 정령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즉, 그는 태생부터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는 마치 동양 신화에 나오는 신선이나 도인처럼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은 인물이었죠.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리키는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초월적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오해받는 존재였죠. 폰프란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을 떠올렸습니다. 융 역시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지만 당시 사회는 그의 말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합리주의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융이 그랬던 것처럼 멀린 역시 시대를 앞서간 외로운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폰 프란츠는 융과 멀린 모두 별을 관찰하기 위해 자신만의 탑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샘과 시냇물을 발견했다는 공통점을 찾아내며 깊은 연결성을 느꼈습니다. 엠마 융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폰 프란츠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뇌하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폰 프란츠는 자신의 반려견이 새끼를 낳기 위해 파놓은 둥지 같은 구덩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반려견은 실제로 그녀의 삶에서 서툴고 미숙했던 감정 기능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때 꿈에 나타난 엠마 융이 그 둥지 안에 따뜻한 수프가 담긴 그릇, 즉 성배를 상징하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폰 프란츠는 그 꿈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 꿈은 마치 나의 학문적 유산, 이 성배를 당신의 가장 원초적이고 따뜻한 감정의 둥지로 품어 완성해달라는 엠마 융의 마지막 부탁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의식이 보낸 이 분명한 메시지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엠마 융의 연구를 이어받아 성배 전설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완성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일화는 융 심리학에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의식적인 고민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무의식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비춰주곤 합니다. 폰 프란츠와 융의 관계는 단순히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교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그녀가 융을 만났을 때 그는 거대한 지식의 산처럼 느껴지는 이합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차 인간적인 온기를 띠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고직관 유형의 인간이며 감정 기능이 가장 미숙한 열등 기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서툴고 미성숙한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열등 기능은 종종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터져나와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폰 프란츠와 융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무의식의 복합체에 사로잡혀 있었고 융은 그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큰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잠시 후 융은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마, 즉 내면의 여성성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거대한 지식의 산처럼 보였던 융이 자신의 실수와 감정적 동요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에서 폰 프란츠는 깊은 감동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이 강조하는 치료적 관계의 본질입니다. 분석가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의 그림자와 한계를 인정하고 내담자와 인간적으로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그림자에 대한 통찰은 자연스럽게 시대 전체의 그림자, 즉 집단적 그림자와 악의 문제에 대한 고찰로 이어집니다. 융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인류가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광기에 휩싸일 수 있는지를 고뇌했습니다. 이는 마치 20세기 초 제국주의와 이념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와도 깊은 공명을 일으킵니다. 융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때 그 억압된 어둠은 집단적으로 투사되어 끔찍한 파괴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민족, 이념이라는 거대한 집단에 개인의 의식을 내맡길 때 개인은 비판적 사고를 잃고 대중심리에 휩쓸려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폰 프란츠가 집단 상담이나
그룹 테라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단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작동하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비밀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질투가 많아요, 나는 유치해요 와 같은 피상적인 고백으로 진정한 자기 직면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집단의 리더가 아니라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나의 손을 잡아줄 단 한 명의 인간, 즉 신뢰할 수 있는 분석가와의 1:1 관계라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결국 융과 폰 프란츠가 평생에 걸쳐 탐구했던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이 거대한 집단의 광기에 맞서 개인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가? 그들의 대답은 거대한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어둠을 직면하고 나의 미숙함을 끌어안고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나아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서로의 단점과 그림자를 훤히 알면서도 큰 전쟁 없이 지내는 이유에 대해 폰 프란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과 가까운 관계 속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세상을 향한 외향적인 태도보다 내면을 향한 내향적인 태도가 개인과 사회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융과 폰 프란츠의 지적 여정을 통해 성배와 멀린의 신화에서부터 꿈의 인도, 인간적인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시대의 어둠에 맞서는 개인의 책임에 이르기까지 깊은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집단의 함성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원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 그리고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동료였던 마리 루이즈 폰 프란츠의 깊고 복잡한 지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험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겨진 하나의 위대한 연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칼 융의 아내이자 그 자체로 뛰어난 분석가였던 엠마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성배 전설에 관한 것이었죠. 성배는 단순한 잔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생명력과 정신적 충만함을 상징하는 강력한 원형입니다. 왕국의 성배가 비어있을 때 그 땅은 활력을 잃고 황폐해집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낡은 왕은 물러나야 하며 악은 정복되어야 하죠. 성배가 다시 채워질 때 비로소 사막 같던 왕국은 다시 푸른 생명으로 넘실거리게 됩니다. 엠마 융은 위대한 신화 속에서 퍼시발과 같은 영웅적인 기사들의 여정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연구를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그 거대한 과업은 젊은 학자였던 폰 프란츠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폰 프란츠는 엠마 융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기사들이 아니라 이야기의 변두리에 있던 수수께끼 같은 인물, 바로 마법사 멀린이었습니다. 폰 프란츠는 멀린에게서 자신의 스승 칼융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